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처음으로 맞는 주말, 속도를 내던 내란 관련 수사가 대통령 앞에서 멈춰선 상황입니다. 오는 성탄절에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가결 이후 일주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도 아직 안 꾸려지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싶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지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이제 길게 끌고 갈수록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4월 달에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가운데 두 분이 또 그만두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4인 체제가 되게 되면 사실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인 좀 지명 자체를 좀 뒤로 늦추면서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공조 지금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기 때문에 화환은 봤는데 이거 왜 서류는 안 받느냐 이런 언론 기사 뽑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하완 수령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것도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대통령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한 명의 독단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렇게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보면 본인이 왜 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꿀릴 것 전혀 없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지금 행위를 본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에 응할 생각도 없고 수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 정말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억장이 정말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 1차 때는 사실상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네.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그 공조본 쪽에서도 보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차 또 출석 요구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제 그 영장 받아서 체포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아마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체포 영장 청구 자체를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 자진해서 출석한다든지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일단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체포영장 카드도 공조본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도 상당히 지금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수사당국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지금 그 공수처로 일원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에 검찰도 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2번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벌써 1번이나 보냈거든요. 통상적으로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보통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 나름대로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 지금 들끓어 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공조본도 사실 이 망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사 방법은 뭐 직접 출석하는 방식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는 방식, 뭐 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공조본 쪽에서도 가능한 한 이제 뭐 좀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이 원하는 제3의 장소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이제 여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3의 장소에서 일단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을 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뭐 검사로서 수사를 뭐 굉장히 많이 했던 바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당시에는 또 특검 또 이 수사팀장도 하고 그랬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하는 그 사람들, 수사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가능하면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그 공조본 그 현장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나,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조본 출석 요구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네. 적시를 했거든요.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속칭,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소위 말하는 빼박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딴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거 전화를 통해서 지시를 받든지 그 전에 뭐 지시를 받았던 그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수괴의 모습으로 지금 점점 더 이 사건이 형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데요. 이 지금 그 지난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가 바로 국회의 비상해제 요구권을 무능화시키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박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와 관련된 증언은 뭐 곽종건 특전 사령관 같은 경우가 무조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진우 뭐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뭐 4명이 일개적으로 해서 1명씩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체포조를 가동해서 다 잡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들이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헌 문란은 목적으로 한 그 폭동에 준하는 지시를 직접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석동현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윤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내란죄만은 이제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겠죠.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28분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할 때도 자기는 이게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엄청난 그 형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방어 전략을 좀 펼치는 건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번에 나서서 이 해명한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수임계도 지금 뭐 안 내셨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한마디로 대표성도 없는 분이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해봐야 사실은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좀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서 자기 할 말을 좀 하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는 내란죄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자기는 체포라는 구체적인 얘기한 게 없고 뭐 하지만 이미 지금 수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통화 기록은 적어도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이전에 통화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그 시점이었었다는 예. 거예요. 그 시점에 뭐 안부 전화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돌렸겠습니까? 계엄군 그 지휘관들에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황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충분히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아마 윤 대통령도 자기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게 재판부에 가면 어떤 식으로 증거 인정이 될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다. 그걸 전제로 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좀 대응을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는 선관위의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었던 그 정모대령의 고백 그리고 뭐 사과문 이거에 따르면은 선관위를 통제할 때 케이블 타이 뭐 두건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국헌문론이라든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언이 될 것 같군요. 저는 뭐 결정적인 증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대령이 아마 이 사안의 엄중성을 아마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진실하게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햄버거 모임에 사실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 살인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정보사 살인관이 어떤 지시를 했냐면 지금 케이블 타이를 하고 두건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그 다음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 한 30명 정도를 체포를 해서 그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에다가 지금 감금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모의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 행위를 왜 지시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일반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 말 그대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이게 두 손이 꽁꽁 묶인 채에 두건이 씌워진 채에 전혀 모르는 장소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느꼈을 공포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제는 이 지금 모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선관위 직원들의 그 공포에 질린 그 이후에 나올 행동이 뭘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이실 직고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 선관위의 그동안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하고 이걸 하나의 뭐랄까 단서를 잡아서 지난 총선까지 무효화시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던 것이 아닐까? 이런 그림을 만약에 그리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경천동지할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른바 그 햄버거집 회동의 그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햄버거집에 있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죠. 이제 전역한 군인 신분이었는데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수첩을 찾았는데 여기에 그 계엄 이후에 군부대 배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이제 사실상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뭐 이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 것만 지금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일단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것, 그게 이제 내란죄의 이제 핵심이긴 한데 사실은 이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게 사실 한 묶음이거든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대규모로 이제 체포해서 감금을 했다라고 전제할 때 그 사람들을 장기간 그 감금해둘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죄명이 필요한 거고 그들을 일거에 죄를 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몇십 명에게 똑같은 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사실은 부정선거 관련한 것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선관위에 더 집착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한마디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건 좀 무효화하고 새로 선거 치러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이제 원대한 계획을 좀 이제 수립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기본 전제가 좀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손발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뭐 나름 보안 유지를 한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지금 이제 이게 그 사실은 그 사전 예행 연습 같은 게 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실은 빈틈이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뒤늦게나마 이분들이 이렇게 좀 자백을 해주시니까 좀 국민들로서는 더 안심이 좀 되죠. 예. 또 의아한 부분은 뭐 전직이라고는 하나 전역한 군인, 즉 민간인이 현역 장성들 사이에서 좀 주체적인 행동을 한 것,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 정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지금 정보사령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상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조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수록 상당한 이 지휘 체계가 제대로 그러니까 확립이 돼 있고 군기도 제대로 엄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전직 사령관이 왜 이 군대에서 전역을 당했습니까? 사실 여군을 성추행해서 그 때문에 지금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퇴役이 아니라 퇴물군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전히 정보사령부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이권 행위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러니까 전직 그러니까 현직으로 있을 때의 그런 인간관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직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군의 지휘 계통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이 지휘 체계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거대한 국가적인 업무를 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정보사령부가 전락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시급히 바로잡아야 될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을 한 뒤에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글쎄요, 뭐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무속인, 뭐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그런 일들이 용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이분이 아마 이제 군에서 이렇게 불명예 제대하고 난 이후에 뭐 절에 다니면서 역학 공부도 좀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지금 같이 좀 생활을 하면서 역술집을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예. 본인도 뭐 가끔씩 뭐 점도 보고 이제 그런 모양인데 주로는 뭐 거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주로 점을 보고 여성이 또 한 분 굉장히 또 뭐 그 제일 집중적으로 주로 이제 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약간 좀 그 뭐 총무 비슷한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뭐 그 군 관계 인사들이 좀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술과 본인의 어떤 배경 그런 거를 활용해서 군내의 어떤 영향력을 상당히 지금 이제 확대시켜 온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역 군인들이 이런 것에 왜 이렇게 취약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그런 대목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 밖에 불명예에 대한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내부에서 보통은 이제 경계령이 좀 내려지거든요. 이 사람 좀 주의해라.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점검도 하고 감찰도 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예. 그런 기능조차도 지금 사실상 기능을 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지점이고요. 역시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한 뭐 속된 말로 뒷배경이 좀 든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뭐 양국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주목되는 거는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정책 사안하고 이제 정치 사안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한덕수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뭐 어느 정도는 뭐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과연 정치적 사안까지 이제 거부권을 할 것인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은 통치 행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좀 그 선택적으로 좀 행사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제 공포를 하고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한 징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상설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상설특검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특검 그 추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가 5일 안에 이제 추천을 해서 2명을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올리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이제 1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법 관련해서 일단 지금 특검 추천 요청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아마 민주당이 행동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탄핵 소추 안처리 절차에 좀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정책 법안과 정치적 법안 분리해서 처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양국관리법 그거는 뭐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정치적 현안이 결국 지금 그러니까 일반 특검과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예. 저는 뭐 이 지금 일반 특검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저는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지금 레이싱을 벌이듯이 하던 이 수사 자체는 일단 공수처 하나로 일원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역량 자체가 상당히 모자란다. 그리고 또 수사진 규모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빨리 일반 특검을 지금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이 수사 부분을 반드시 지금 속도감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국무회의에 참석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내란 공모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당당해지려고 하면 이 부분은 빨리 지금 자고 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금 이 특검의 추천권인데요. 지금 야당만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유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조율을 좀 해달라. 요청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거는 벌써 지금 세 차례나 지금 국회에서 재의결이 됐지만 지난 세 번째 이 의결될 때는 딱 표가 2표 모자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 재의결일 때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이 뭐랄까요,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는 이 사안도 저는 가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안 제2요구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24일 월화군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빨리 이제 국회 추천 3인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이제 완전체로 이제 9인 완전체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설령 국회에서 뭐 임명 동의안 처리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 월권이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이제 의견차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이 일단 그 뭐 헌재 그 심의 과정에도 그렇고 또 뭐 경찰이나 이쪽 공조본 쪽의 수사에도 별로 협조할 생각이 좀 없는 상황에서 지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보건대는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인 임명하는 걸 끝까지 좀 반대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거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점점 더 국민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본인들은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게 지금 저렇게 윤 대통령하고 서로 공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공조를 계속 취하다가는 결국 함께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제도든 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역시 만약에 그 6인 체제가 좀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빨리 완전체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서 여야 정치권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도 저는 뭐 한덕수 그러니까 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요식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만약에 인준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뭐 현상 유지설에도 저는 부합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거리가 됐을 때만 그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거리 때든 직무 때든 그 관계없이 다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안만 굳이 대통령이 거리된 이후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거는 말 그대로 탄핵 심판에 대한 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내홍은 뭐 갈수록 더 격화하는 모습이에요. 비대위원장도 지금 일주일째 못 정하고 중론을 지금 정하고 있었는데 네. 뭐 권영세,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권성동 원톱 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일단 이제 선수별로 의견 수렴을 이제 하겠다 해서 이제 의견 수렴이 대략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뭐 안 그래도 현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원톱보다는 투톱 체제로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이제 선임을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건데 당외 인사는 일단 배제가 지금 거의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내 인사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권영세, 뭐 나경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주로 이제 거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뭐 조금 고민을 더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 주 이제 의총할 때 이제 밝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정이 아직 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지금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과 더 거리가 이제 멀어진다는 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정말로 참 이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향후에 국민의힘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안 그러면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자 갤럽 조사 좀 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정확히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2016년도 새누리당 때 지지도 붕괴에 비하면 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종의 뭐랄까 보수층이 똘똘 뭉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문제는 저 여론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지금 예. 윤 대통령이 자신은 탄핵의 지금 계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상당한 자신만의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 자체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윤 대통령의 행위를 좋게 보려고 했던 지지층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가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이 막상 닥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권을 다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지지층의 결집도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지금 정치권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똑같이 5%에 그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신뢰도, 지지도가 확 내려간 거죠. 절반 정도 떨어진 겁니다. 이 직전 조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9%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 빠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빠졌을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 좀 불만으로 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점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조금 떠받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로만으로 보자면 10%대가 이제 맞을 거고요. 그나마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